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들이 한 사업계획서를 뭐 10분 이상 볼 시간이 없어요. 책장 넘기는 만 해도 시간이 꽤 걸려요.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잘 안 읽습니다. 그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나 방법들이 있나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뭔가 창업의 초기 단계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초기 단계. 초기 단계에 우리나라 창업자들은 굉장히 급합니다, 성격이. 아이템을 찾고 바로 사업계획서 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 사업계획서라는 게 네. 검증이 안 된 거거든요. 네.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는 형태로 사업계획서 써버리기 때문에 초기 단계 창업자들은 반드시 자기 아이템에 대한 타겟 고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꼭 미국을 따라서 한 건 아니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창업자들은 사업계획서를 쓰는데 3개월 최소, 길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자기가 찾은 창업 아이템을 진짜 시장이나 고객에서 검증하는 거죠. 아, 이 아이템이 고객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확신이 들면 그때 사업계획서 쓰거든요. 근데 한국은 창업자들이 고객이 있다고 과신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디어 나오면 바로 사업계획서 써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는 사업계획서. 네. 초기 단계 창업자들은 반드시 사업계획서 쓰기 전에 이게 객관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사업계획서 썼다가 시제품 만들고 팔려고 하면 고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창업하면 폐업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유지할 수가 없는 준비되지 않는 상황이죠. 창업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가 그거 검증하는 것이 예방주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업 계획서 자체가 내 사업 아이템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이라고 하면 어떤 투자들이 있죠? 민간? 정부 사이드, 민간, 지자체 뭐 다 창업 자금 조달하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중앙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 예산의 약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중소벤처기업부 외에도 문체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국토부, 고용부, 산자부 이런 쪽도 창업 예산을 따로 별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태는 다르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창업자들 지원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창업 포탈 K-스타트업의 그 이상으로 버금가는 게 바로 기술개발 자금이거든요. 거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도 창업자들의 R&D를 지원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같은 데는 창업자들을 포함해서 중소기업들한테 주는 예산이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의 10배가 넘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창업자들이. 내가 창업할 때 사업에 필요한 자금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정부로부터 받은 사업 자금은요 5개월, 6개월이면 다 소진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개인 자금을 내가 조달해가고 사업을 투입해야 되는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창업자들은 반드시 자금 조달할 때 중소벤처기업부 사업화 예산 외에도 R&D 예산이 있습니다. R&D 예산이 사업화 예산보다 한 몇십 배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내가 노하우나 정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거 외에 또 중복되는 사업은 또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가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사업화 자금을 받았는데 마케팅만 지원한다, 특허만 지원한다, 영상 지원한다, 이런 것들은 별도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정부 부처 지자체 포함해서 창업 관련되는 프로그램만 400개가 넘습니다. 그거 다 알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많은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 소멸을 막아야 되잖아요. 청년들의 정주를 위해서, 청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소스를 잘 이해하는 창업자들이 자기 부담을 덜 가지면서 창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정말 공부가 필요하겠어요. 정보를 찾고 거기에 맞습니다.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아까 방금 말한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기반이 돼서 어디든 우리가 지원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나 방법들이 있나요?
사켓을 쓰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기법은 네. 먼저 프로블럼 솔루션 기법이 있습니다. 내가 왜 창업을 하는지, 창업 동기가 뭔지, 왜 이 아이템이 필요한지, 이 아이템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래서 프로블럼, 그 문제를 이제 발견한 거죠. 네.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제 솔루션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조를 해야 될지,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될지,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야 될지, 그다음에 다른 형태의 제조 융합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을 찾는 게 이게 첫 단계고요. 그게 어느 정도 소수화돼 있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검증이 되면 그 다음번이 이제 NABC 기법입니다. N은 소비자의 니즈, 네. N의 약자고요. A는 어프로치, 소비자의 니즈를 어떻게 어프로치 할 거냐. 그다음 B가 그 어프로치 한 다음에 베네핏이 뭐냐, 고객들한테 주는 베네핏이. 베네핏. 네, 그다음에 C는 컴피티션, 시장에서 경쟁자는 누구냐. 프로블럼 솔루션이 그 A4 한 장이었다. 네. 그럼 NAC 기법은 A4인 게 두 장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맞아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작성하는 겁니다. 네. 자,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는 사업에 필요한 9가지 블록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쓰면 거기에 있는 9가지 블록은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 그걸 3개월 정도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내 생각이 맞는지를 계속 고객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하는 게 이제 피보팅 과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확실하게 본인의 가설이 팩트로 바뀌었다. 네. 시장이 진짜 있다는 게 전제가 된다.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기준으로 사켓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야 결국 최종적으로 이렇게 사켓을 작성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앞단에 있는 PS 기법, NABC 기법, 네.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켓을 써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는 데이터들, 파편화된 정보들, 도식화 안 되고 텍스트를 써버리고 가독성이 떨어지고 신뢰성이 떨어지고 여기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네. 평가하는 거고요. 요즘은 또 챗GPT가 있어요. 그쵸. 챗GPT를 통해서 사켓 쓴다고 그러는데요. 챗GPT가 쓸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입니다. 컨텐츠 자체가 정제되지 않았고 검증이 안 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요즘에 심사위원들은 이게 컴퓨터를 썼구나. 어느 정도 다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검증된 데이터 기반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100%는 아니다. 심사위원들이 바라보는 네. 그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바라보는 핵심 포인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충분한데 네. 그걸 서류로 작성을 대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네. 이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들이 그걸 한 사업계획서를 뭐 10분 이상 그 볼 시간이 없습니다. 많죠. 하루에 네. 뭐 정해진 시간에 30개, 40개를 봐야 된다 그러면요. 책장 넘기는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내 사업계획서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게 사업계획서 타이틀을 쓰는 것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인터넷 상거래 서비스를 하겠다.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잘 안 읽습니다. 물론 다 읽기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어필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도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작성 기법을 잘 익히시고 하셔야 되고요. 일반 초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이라는 게 네. PS 기법이나 이런 것도 네.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피드백 받고 또 반복적으로 피드백하고 이렇게 하셔야 그래도 고도화된 사업계획서가 나오는 거지. 검증된 되지 않는 데이터를 가지고 쓴다. 그러면 탈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되죠.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이제 적어 내려갈 때 결국은 이제 내 상품과 내 브랜드, 제품, 뭐 서비스의 정체성을 잘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체성은 또 어떻게 찾을지 그런 것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초기 창업자들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생각을 쓰는 겁니다. 자기 생각. 정체성이라는 게 남을 설득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보기 위해서 쓰는 게 사업계획서 아니거든요. 나 혼자 보려면요.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걸 평가를 받아달라고 그러면 사업 아이템의 정체성이 뭐냐. 이게 남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또 이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 마인드 부분, 창업가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창업을 해야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경험적으로 많이 느끼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부가 창업을 지원하면서 가장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창업을 한다. 이런 게 굉장히 창업자들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창업했을 때는 네. 제 개인 돈 100%로 창업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예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절박함이나 절실감,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볼 수 있죠. 요즘의 창업자들은 자기 개인 돈을 투입하지 않고 창업하기 때문에 절박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나는 다시 원점으로 간다. 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니까 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의지, 절박함 이런 게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크고요. 첫 번째는 제가 창업자한테 매번 물어보는 게 그렇습니다. 당신이 썼던 사업계획서대로 진짜로 실행을 해봤냐? 사업계획서는 그럴싸하게 다 써놓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사업계획서대로 실행했냐 물어보면요. 50%가 되지 않습니다. 즉 계획은 계획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초기 창업자들은 자기의 스케줄대로 정확하게 내가 계획한 대로 실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행에 대한 것들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네. 이 창업자는 그래도 뭔가 하겠구나. 아이템이 약간 경쟁이 떨어지더라도 창업자의 행동이나 마인드나 이런 거 보면 아이템만 좀 바꿔주면 이 창업자는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3자가 느낄 수 있도록 뭔가 열정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본의 아니게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창업자가 사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몰라도 그거에 대한 절박함은 없더라고요. 이거 아니면 죽는다. 근데 창업자는 퇴로를 만들어 놓죠. 나 이거 실패하면 나 다시 시작할 거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창업으로는 제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절박하게, 그 다음에 준비된 창업자. 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실현 가능성. 어설픈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실현 가능하지가 않다. 한국에서 시장이 없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네. 법적인 규제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 종교적인 뭐 단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아이템들, 이런 것들도 사전에 검증을 통해서 좀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초기 창업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오늘 진짜 많은 짧은 시간에 저 다 배운 것 같아요. 와, 창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말 A부터 Z까지 좀 배운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창업에 어찌 보면 현실적인 이 과정들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잘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도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가 이제 창업가가 가져야 될 자세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우리나라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이 문을 닫고 있고요. 이게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 성장이잖아요. 굉장히 한국에서 창업하기가 진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창업을 진짜 원한다 그러면요, 진짜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된다. 그 다음에 준비된 창업자가 돼야 된다. 막연하게 술 마시다가 창업할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차근차근 제가 창업을 10년 준비했듯이 요즘에 창업자들도 진짜로 내가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몰입을 해서 해야지, 이거 아니면 다른 거 할 수 있다 이런 테러를 만들어 놓고 하면 창업자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제 진금승부입니다. 올해부터나 아마 내년도도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창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진금승부는 내년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생존을 길을 선택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초입에 무너지느냐, 이거는요 창업자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된 창업자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국가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에 또 많은 후배들과 제자들을 또 양성하시면서 도와주신 역할을 하신 우리 또 지상철 교수님께 또 갑자기 감사 인사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큰 영향력 많이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